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 365 컨설턴트 김태희라고 합니다. 앞 세션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 대해서 같은 이제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관점을 좀 다르게 해서 저는 이번에 특히 한국 기업에서 제가 이제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일방적인 공통적인 설정 내용과 그 다음에 많이들 좀 빼먹으실 수 있는 그런 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컨설턴트고요. 그리고 요즘은 팀즈가 많이 사랑을 받고 있어서 주력으로 팀즈 딜리버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간단한 어젠다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계속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 대해서 언급이 많았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제공되는 보안을 알아야 우리가 팀즈에서 어떤 보안 기능들을 설정을 할 것인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365 전체적으로 제공되는 보안에 대한 개념을 공유를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팀즈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보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요. 왜냐면은 익명의 팀즈를 도입을 하실 때 외부 사용자와 협업을 많이 생각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익명 사용자와의 보안과 그 다음에 게스트 유저의 보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 두 가지는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시고 계실 텐데, 반대로 우리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외부 팀즈 조직에 게스트로 참여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알고 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이제 협업을 위한 실시간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만들어진 워크스페이스인데, 제가 밑줄을 쳐놓은 게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서비스들로 구성된 워크스페이스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즉슨 팀즈는 단독으로 동작되는 단독 서비스가 아니라 쉐어포인트라든지 익스체인지 온라인이라든지 다른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을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팀즈만 생각을 해서 서비스를 구성하게 되면은 약간 고려가 부족한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팀즈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아시다시피 채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팀워크를 위한 이제 허브 스페이스가 제공되어 태스크포스 단위라든지 뭐 부서별 단위라든지 이런 워크 스페이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해서 회사 포털 사이트 같이 이렇게 막 모든 UI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웹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해서 탭으로서 기능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챗봇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가적인 개발의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365가 제공을 하는 신뢰성 높은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보안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사실은 여러분들께 항상 제가 컨설팅 서비스를 하면서도 많은 고객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사실 팀즈는 많은 서비스 종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즈 클라이언트를 단순하게 생각을 하셨을 때 채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셨을 때 단순히 채팅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이 되지만, 사실은 이 채팅의 서비스 뒤편에는 팀즈뿐만이 아니라 익스체인지 온라인에
각 사용자의 사서함에 그 메시지가 저장이 되는 그런 종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팀 채널에서 사람들이 그룹으로 채팅을 한다든지 하는 내용도 그 M365 그룹스라고 하죠. 그 그룹의 사서함에 내용이 저장되게 됩니다. 또한 팀즈 채널에서 그 위키나 파일을 공유를 하실 때 저장되는 그 자동으로 생성되는 사이트가 있죠. 아시다시피 쉐어포인트 온라인이 그 팀 사이트가 생성이 되는데요. 거기에 그 위키나 파일이나 원노트 또 그 파일 자체는 쉐어포인트 온라인에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모임 통화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팀즈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스카이포 비즈니스 온라인은 더 이상 이제 일반적으로 특수한 경우 아니고서는 이제 구매해서 사용하실 수는 없는데 기본적인 그 서비스의 이제 그 백그라운드에서는 스카이프에 이제 서비스가 동작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 서비스를 사용을 함으로써 나오는 그 통화 내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약이라든지 이런 기능들도 사실은 익스체인지 온라인에 어느 정도 의존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앞에서 팀즈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다른 사람들과 만약에 파일을 공유를 한다고 했을 때 단순하게 메일 메시지처럼 파일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원드라이브에 그 파일을 업로드를 하게 되고요. 그걸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팀즈 클라이언트에서 팀즈 서비스 안에서 파일 공유는 원드라이브를 통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종속성의 개요에 대해서는 여기 첨부되어 있는 URL을 보시면 저희가 덕스에 공개되어 있는 아키텍처 솔루션 포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한국어로도 제공이 되니까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한 내용이 이렇게 되는데요. 그룹은 이제 팀 채팅 내용이 저장이 되고 익스체인지 온라인의 각 사선, 개인의 사서하면은 1대1 채팅과 이제 채팅 이력과 그다음에 팀의 비공개 채널, 프라이빗 채널을 만들 수 있는데 거기서 생성된 채팅 이력도 각각의 사용자의 개인의 메일 사서함에 저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쉐어포인트 온라인 팀 사이트에는 채널에서 공유한 파일이라든지 위키 채널의 위키 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그 위키 페이지가 저장되는 저장소 그리고 원노트 자체의 그 파일들도 팀 사이트에 저장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원드라이브에는 채팅에서 공유한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스트림이라든지 플래너 같은 추가적인 서비스를 만약에 사용하게 될 경우 각각의 종속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렸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의 보안을 이제 생각을 한다면은 그 약간 팀즈 단순하게 단품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종속된 모든 서비스를 포함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팀즈를 도입하고 싶은데 그냥 팀즈만 외부에서 사용하고 싶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사내에서는 일단 M365 접속에 제한은 안 두고 사회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팀즈만 허용을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웬만하면 90% 이상의 고객님들이 이런 말씀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 단순하지만은 생각보다 고려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전 페이지에 설명해서 드렸기 때문에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거는 이제 사회에서 팀즈만 허용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이디는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 디바이스는 녹색으로, 그 다음에 앱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은 그 오렌지색으로 약간 색깔을 구분을 해봤고요. 그래서 사실 이 확장의 개념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단순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팀들만 허용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개념이 사회 네트워크, 사내 네트워크로 가게 되고요. 거기서 사내 네트워크라면은 사내 네트워크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장비, 누구나 뭐 사내 네트워크에 접속하게 된다면 누구나 팀즈를 사용할 수 있다. 그건 그거대로 또 보안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신뢰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그러면 그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의 그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컴플라이언스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제 그거를 확인할 것인지 하는 그런 고민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회 네트워크 보통 이제 모든 많은 내용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제 사회 네트워크인데 사회 네트워크에서 팀즈만 허용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러면 팀즈의 접속을 허용할 장비를 두 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CYOD를 할 것이냐, BYOD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CYOD는 이제 Bring Your Company
컴퍼니가 제공하는, 그 회사가 제공하는 이제 디바이스고, 그 BYOD는 이제 개인의 PC죠. 개인의 PC로 접속을 하는 두 가지 패턴을 생각을 했을 때, 회사가 지급하는 그 디바이스의 경우는 그럼 CYOD 장비로 봤을 때 그럼 기준을 무엇으로 잡을 것인지, 아니면 외부 네트워크에서 CYOD 장비가 접속을 하는데 그러면 뭐 하다못해 여태까지 많은 세션에서 설명이 나왔던 MFA로 추가적인 인증을 요구를 할 것인지 이런 고민도 필요할 거고요. BYOD 장비라면은 뭐 MFA는 물론이거니와 접속할 수 있는 OS, 왜냐하면 개인의 PC니까 OS 종류가 많겠죠. 그 다음에 BYOD에서 요구할 최소 보안 요구 조건은 그 다음에 앱으로 허용을 할 건지 웹으로 허용할 건지 브라우저에서 접속을 허용할 건지, 그럼 밖에서 다른 BYOD 장비를 접속을 하니까 파일을 다운로드를 허용을 할 건지 허용 못하게 할 건지 뭐 이런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전부 다 적은 것도 아니고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본 건데 끝나지 않는 고민이라고 제가 써놓은 게 정말로 고민해야 될 게 사실 정할 때마다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고민들을 이렇게 확장적으로 나가게 되면은 좀 너무 힘드니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제공되는 보안의 체계적인 좀 단계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하고 다음 단계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이제 세션의 가장 이제 핵심인데, 방금 이제 제가 세 가지 색깔로 나눠놨던 그 것들이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디바이스의 보호에 대해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 보호,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라든지 MFA라든지 이런 것들이고요. 앱 데이터, 앱 및 데이터의 보호인데 이것은 이제 그 암호화라든지요. 그 다음에 DLP라든지, 그 다음에 카스비죠.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앱 세큐리티 같은 이제 브로커 앱을 통해서 클라우드의 모든 유저의 그 트랜잭션을 검토를 한다든지 이런 세 가지 레이어로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인튠이라든지 시스템 센터라든지 좀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그 디바이스를 보호하는 이런 어떠한 그 개념적으로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이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그 외부라면은 뭐 MFA를 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리스크를 판단을 해가지고 검찰하고 아이디를 보호하는 이제 그 Azure Active Directory Premium 플랜트 그 기능들을 사용을 해서 추가적인 그 외부 공격을 이제 방어를 하는 그런 개념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럼 앱앤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암호화, MIP라든지 AIP라든지 이런 엠카스로 그 보호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그 M365의 보안은 괜찮은데 그러면 팀즈 관점에서는 그럼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거를 다음 섹션에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은 거는 사실은 이제 앱앤 데이터, 아이디 보호, 디바이스 보호까지는 이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세 개의 커다란 이제 분류와 비슷한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외부 사용자의 협업이라는 섹션이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다 이것들은 이제 팀즈 관점에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365 전체에서 제공되는 기능도 있지만 팀즈만이 또 갖고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드 파티 앱이라든지 그 채팅을 하고 있는 그 채팅 내용 자체 그 데이터의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이디 보호죠. 그 조건에 따른 MFA라든지 세션을 제어한다든지 디바이스 보호라든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 사용자 협업, 그건 맨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앱앤 데이터 보호는 사실은 이제 많은 앱들을 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앱의 그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앱이 있고요. 팀즈 안에서 쓸 수 있는 앱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타사 앱, 저희 말고 이제 서드 파티라고 하죠. 서드 파티 앱이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적 앱은 개발을 해서 고객분들이 직접 개발을 해서 올려서 그 사용자, 조직 내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앱과 타사 앱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 타사 앱을 사용을 할 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냥 단순하게 기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팀즈 자체가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서드 파티들도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M365 자체를 도입을 하려고 클라우드의 그 안정성에 대해서 회사 내에서 검토를 했지만 그러면 그 검토의 대상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만 되는 거죠. 이 서드파티 앱을 사용하게 될 경우 서드파티의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검토를 스킵을 하고 이 앱만 사용하는 패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한국 기업에서는 공통적으로 이제 관리자가 승인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을 많이 두고요. 그 다음에 정말 민감한 사내 데이터는 기본적인 이제 제공되는 서비스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용자 지정 앱이죠. 여기서 이제 개발을 해서 업로드를 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뭐 민감한 결제 정보라든지 하다못해 인사정보니까는 그 주소록도 사실은 편리하게 보통 쓰시지만 인사정보니까 민감한 데이터죠. 그래서 주소록 같은 것도 개발해서 이렇게 쓰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들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형태의 그 데이터를 보호한다면 그 DLP랑 인포메이션 배리어가 있는데 앞 세션에서 다른 MVP 분들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런 기능들은 있는데 한국 기업에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그 DLP에 대한 도입을 검토는 여태까지 사실은 안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렇고요. 다만 그 GDPR이 이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죠. 요즘 들어서. 그래서 글로벌로 나가서 이제 글로벌 전개하고 있는 많은 대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EU의 그 시민권자들이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게 될 경우 결국에는 GDPR에 대한 요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최소한의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최근에 DLP를 통해서 GDPR의 요건을 만족하시려고 하시는 경향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문서 관리 체계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어서 그 문서 관리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그 룰로 정형화시킬 수 있는 그 기업에서는 DLP 고급 DLP 규칙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이 특정 문서 패턴이 생성이 됐을 때 이 문서에 대해서 암호화를 한다든지 권한 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케이스가 요즘 최근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포메이션 배리어는 앞 세션에서 이제 설명을 드려가지고 제가 추가적인 안 하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이 인포메이션 배리어가 맨 처음에 만들어진 계기가 사실은 미국에서 그 금융 당국에서 이제 법제화되어 있는 기능을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방위산업체라든지 아니면은 법무법인에서 이제 소송을 할 때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이제 그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하나의 조직에 있지만 그 너무나도 민감한 정보들을 취급을 하기 때문에 공유할 수 없는 업무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최근엔 도입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한국 기업에서는 아직은 없는데요. 그 이제 해외 법인에서 한국 지사에서 같이 쓰고 계시는 거는 이제 제가 몇 군데는 알고 있고요. 최근에 그리고 많은 이제 개인정보 보안에 대해서 이슈들이 점점 이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문의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가 에벤 데이터의 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아이디 보호에 대해서는 팀즈뿐만이 아니라 M365 전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이디 보호에 대해서는 세션 컨트롤을 할 수 있고 컨디셔널 액세스로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나갔을 때는 MFA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컨디셔널 액세스로 제어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아래에 있는 두 번째 그 단락이 사실은 한국에서 정말 많은 기업들이 설정을 하고 계시는 내용인데 사회에서 이제 MFA를 요구를 하고 요구를 안 하고 그거는 이제 회사의 선택에 따라 다른데 데이터에 다운로드되는 것, 다만 협업은 계속 진행되어야 되니 그 사용자가 외부에서 팀즈에 접속을 했을 때는 웹 브라우저로만 접속을 하도록 하고 다만 브라우저 상에서 편집하고 열람은 가능한데 파일을 다운로드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컨디셔널 액세스에서 세션 컨트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으로 도입을 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디바이스 보호 관점에서는 사실은 이제 인튠도 있고 하이브리드 에지 조인도 있어서 많은 설명이 좀 필요하긴 한데 좀 간단하게 도입을 하고 싶은데 디바이스 컨트롤을 위해서 윈도우즈 10에서
컨트롤을 위해서 SCCM을 도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제가 상담을 한 케이스에서는 SCCM 도입이 필요한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르게 팀즈를 도입을 하고 싶은데 서버까지 도입하기는 너무 많이 일단 부담감도 있고 그 다음에 스케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PC는 일단은 기존 상태로 2대 외부에서도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일단은 지금 웹 브라우저는 열어놨죠. 그리고 앱 같은 경우에는 그 iOS나 안드로이드만 인튠으로 제어를 하는 거죠. MDM을 쓸 수 있으면 MDM을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MAM을 통해서 관리되는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에서 팀즈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그런 패턴이 요즘은 상당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디바이스와 여태까지 이제 그 데이터의 보호와 아이디의 보호, 그 다음에 디바이스의 보호에 대해서 이런 이제 많은 패턴들이 있고 한국에서 많이 도입을 하는 경우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은 팀즈만이 갖고 있는 외부 사용자와의 협업이 사실은 좀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외부 사용자의 협업에 대해서는 게스트 유저라는 개념이 팀즈에서는 특별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게스트 유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포인트이긴 한데요. 게스트 유저는 그 말 그대로 우리 회사 조직 내에 있는 유저가 아니고 그 다른 오피스 365 유저라든지 오피스 365를 사용하지 않아도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초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 근데 외부 사용자와 협업을 하기 위해서 팀즈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기능을 끄시게 되면은 약간 팀즈에 도입을 하는 약간 그 메리트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역시나. 그래서 도입은 하되 또 게스트 유저를 통한 정보 공유, 정보 유출에 대해서 좀 염려를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그 게스트 유저와 기존 사용자들의 일반 1대1 대화, 그러니까 채팅까지는 파일 주고받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음성으로 통화되는 이런 것들을 1대1로 음성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줄이는 패턴이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게스트 유저가 글을 쓰고 나서 좀 지나고 나서 좀 자기의 그 형편에 따라서 과거의 그 코멘트를 지우거나 편집하는 것들을 막는 이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비활성화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게스트 유저도 그웹 브라우저로만 외부에서 접속하는 것과 똑같지요. 웹 브라우저로만 이제 접속을 하도록 제한을 하면 게스트 유저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막을 수 있어서 이런 패턴으로 많이들 구성을 하고 계십니다. 게스트 유저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설명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해는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 팀스 미팅 같은 경우에는 익명의 사용자라는 저희가 이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뿐만이 아니라 M365 전체에서 이제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익명 사용자라는 이제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팀즈에서 게스트로 유저를 초대를 해도 미팅에서는 무조건 조직 내 사용자 외에는 다 익명 사용자로 보기 때문에 설정에서 그 익명 사용자의 모임 시정 허용을 해제를 해버리게 되면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용자들, 게스트 유저조차도요. 그 기준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게 팀즈에서 미팅을 만드실 때 이러한 이제 URL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 URL을 클릭을 해서 들어올 때 게스트 유저든 뭐든 상관없이 조직 외 사람들은 모두 익명 사용자로 취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이제 초대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필수적으로 초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한테 뭐 계정을 발급해서 준다든지 이런 것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익명 사용자는 허용을 하되 그 로비 기능을 사용을 해서 그 사용자가 로비에서 딱 멈춰서 승인을 받는 사람만 초대를 이제 확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설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게스트 유저도 똑같은 그 룰을 걸치기 때문에 게스트 유저에 대해서도 꼭 그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동으로 이제 입장을 하는 거는 이제 조직 내 사용자들은 이제 그런 로비에서 기다릴 필요 없이 자동으로 그 미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게스트 유저와 외부 사용자 죄송합니다. 게스트 유저와
익명 사용자는 꼭 구분을 해서 구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우리의 팀즈 안에 외부 사람들을 초대를 했을 때의 패턴인데요. 반대로 우리 조직에 그 사내에서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이 외부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죠. 반대의 케이스죠. 이거를 어떻게 제어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이제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이제 개발팀에서 개발 중이기는 하지만은 이제 현재 공개되어 있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공개해서 고객님들께 알려드리는 내용 안에서는 게스트 유저로 다른 테넌트의 참여를 제한하는 기능 자체는 지금 현재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테넌트의 게스트 유저로 들어가서 그 테넌트의 파일을 올리거나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역시 이제 쉐어포인트의 저장소에 접근이 권한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컨트롤이 안 되는 문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생각으로 쉐어포인트 온라인의 경우는 테넌트 이름은 항상 고유의 이름 URL로 발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이게 스크린샷을 제가 찍어놓은 것처럼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의 쉐어포인트 온라인의 홈페이지인데 탑 페이지인데 microsoft.sharepoint.com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ABC라고 한다면 abc.sharepointonline.com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네트워크 L7이라든지 있는 프록시 장비에서 접속할 수 있는 그 사이트 URL을 정할 때 그 회사에서 허용되는 사이트 아니면 같은 그룹이라면 그룹사, 다른 그룹사의 그 URL만 sharepointonline.com을 허용을 하는 방식으로 일단 게스트 유저로 초대가 되더라도 다른 테넌트에 갔을 때 제한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만 이제 해결할 수가 없어서 꼭 이거를 추천을 드리기 좀 어려운 방식이긴 한데 좀 확실하긴 하지만 좀 어려운 방식이긴 한데 저희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 중에 이제 테넌트 리스트리션이라고 하는 이제 테넌트 제한이라는 이제 기능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퍼블릭 클라우드다 보니까는 접속하는 URL이 다 같죠. 그래서 사실 개인의 마이크로소프트 퍼스널을 계약을 해서 회사에서 접속을 할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넌트 리스트리션이라는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헤더 값 L7에서 유저가 로그인을 하려고 하는 특정 URL에 대해서 HTTP 헤더로 테넌트 고유 아이디를 추가를 해서 다른 테넌트에 접속하는 것을 제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L7 장비가 모든 것을 해야 되고요. 이제 테넌트 자체에서 설정하는 건 없죠. 근데 이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유저가 게스트를 초대받을 때 유저한테 보여지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저희 서버 사이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인비테이션 어셉턴스 포탈이라는 서비스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게스트 유저는 직접 로그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조직에 로그인을 한 다음에 그 권한을 가지고 접속을 하는 형태이라서 맨 처음에 그 사람에 대한 권한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1회에 인비테이션 어세스턴스 포탈을 최초 한 번 로그인이 발생을 무조건 하게 됩니다. 이 로직을 사용을 해서 L7에서 접속할 수 있는 테넌트를 제한을 하게 된다면 유저가 게스트 유저로 초대를 받았을 때 이 L7의 테넌트 제한 기능을 통해서 인비테이션 어세스턴스 포탈에 접속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유저가 다른 테넌트의 게스트 유저로 참여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지금 2020년 11월에 이제 현재 이제 기준이고요. 사실은 이제 이러한 많은 니즈가 있어서 저희가 무슨 추가적인 기능으로 이제 다른 테넌트에 접속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이제 많이 고려를 하고 있고, 이 기능은 추후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이 세션이 끝나도 제가 답변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